네, 저는 임경수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았는데요. 주어진 주제는 녹화해서 사회적 기업 살아남기인데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꿔봤어요.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로 창업을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사실 사회적 경제도 어렵고 또 그걸로 창업을 하라 그러니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얘기일 수 있죠. 그것도 도시가 아니라 농촌에서. 그래서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로 창업하는 게 왜 필요한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창업할 수 있는지 또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까요? 농촌의 현실부터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2019년에 있는 농업 분야의 통계들입니다. 일단 농가의 평균 수입은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데 평균 경영비가 2,300만 원 정도 되니까 농업의 수익은 1,300만 원.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이 1,3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사실 도시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아마 생활하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한데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농민들은 없느냐? 있습니다. 지금 전체 농가가 36,000호인데 100만 호 정도 되는데 1억 이상 매출 농가가 36,000호. 그러니까 3.6% 굉장히 소수만이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좀 써봤어요.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농가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평균 경지 면적을 통계로 찾아봤더니 약 25,000평. 전남의 농지의 평균 가격을 이거랑 곱하는 거죠. 전남의 농지 가격은 4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균 노동시간도 통계자료에 나오는 게 있어요. 했더니 주당 40시간이 좀 넘어요. 자, 그리고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되려면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려도 5천만 원 정도 수익밖에 안 날 것 같은데요. 2만 5천 평을 구입해야 되고 그러려면 약 11억 원을 투자해야 되고 주 40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농촌에 땅이 없는 사람들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돈을 번다는 건 그냥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농촌의 현실이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연도별로 농업 총수익, 농업 경영비, 농업 소득을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지금 빨간 게 농업 총수익이에요. 농업 경영비가 녹색인데요. 사실은 비슷한 방식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농업 소득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거의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두 가지가 올라가서 그렇다. 획기적으로 농업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농업 소득 말고 농가 소득으로 볼까요? 농가 소득에는 농업 소득과 그 다음에 겸업으로 벌어들이는 돈 등등 농가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을 우리 농가 소득이라고 불러요. 빨간 게 전체 소득, 그리고 녹색이 농가 가계 지출. 또 비슷한 추세로 지금 변하고 있죠. 물가가 올라갔으니 두 개는 또 같이 올라갔다. 그래서 농가 경제 잉여라고 하는 남는 돈은 밑바닥에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연도별로 농가 경제, 그러니까 농업 소득, 농가 경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1990년도부터의 자료니까 지난 30년간 크게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흔히 우리는 농촌에 들어오면 소비 지출이 작아질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농가 평균 보세요. 2,600만 원. 도시 전체 3,100만 원. 도시 근로자 3,400만 원. 이걸로 보면 농가의 소비 지출이 적은 것 같죠. 하지만 3인 가구 또는 40대, 50대 가구의 지출을 보면 도시보다 훨씬 높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오해? 농촌에 오면 돈을 덜 쓸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평균이 저렇게 낮아졌을까요? 저거는 농촌에 1인 고령 가구들이 많아서 전체 평균을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온다고 절대 소비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농촌에서 살려고 하면 지출을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줄여내야 사실은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농촌에서는 지금 어떤 대안들을 찾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대안은 바로
겸업입니다. 지금 30세 이하와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겸업 비율이 작습니다. 지금 보면 위에 있는 흐린색이 이제 적은 거가, 그러니까 까만색이 많을수록 농사를 짓고 있는 비율이 높은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30세 이하하고 60대 이상은 농사를 주로 짓고 있는 거죠. 60세 이상은 농사만 지어왔기 때문에 30세 이하는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농사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지금 계층은 농사만 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으면 생계가 유지 안 되니까 흐린 부분이 지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겸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겸업할 일자리가 많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겸업이 가능한,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농촌에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 볼까요? 농업 총수익과 농업 외 소득, 이걸 높이면 농가 소득이 늘어납니다. 농업 경영비와 가계 지출을 줄이면 농가 소득이 늘어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왼쪽을 높이고 오른쪽을 줄이면 당연히 농가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농업 총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농사 규모를 증가시키면 돼요. 한데 그럼 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럼 또 빚을 져야 돼요. 이게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를 증가하는 것도 투자가 필요하죠. 이것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겸업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밑에 1이라고 하는 걸로 가로를 쳐놨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시에 사는 것보다 필요한 것들을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대안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고요. 또는 돈이 아니라 예전에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 관계,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을까? 그게 이제 적혀 있는 대로 비화폐적인 해결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없을까?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겸업하는 일을, 농촌에서 내가 겸업하는 일인데 그건 농촌에 사는 다른 이웃이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걸 저비용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연결될 거고요. 내가 꼭 화폐를 벌지 않지만, 돈을 벌지 않지만 내가 어떤 것들을 생산했는데 그거를 다른 이웃한테 제공하고 그 이웃이 만든 걸 내가 얻게 되면 일종의 이제 물물교환이잖아요. 그러면 비화폐적으로 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의 지금 현실 농업 소득을 늘리기도 어렵고 농가 소득을 늘리기도 어렵고 지출을 줄이는 것도 어려운데 그 일들을 사회적 경제로 한번 연결시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농촌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적 경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걸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전에 우리는 경제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두 가지 영어 단어를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학이고요. 하나는 에콜로지라고 하는 생태학이에요. 똑같은 접두, 에코를 가지고 있죠. 이 에코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을 좀 달리 해석하면 살림이 되죠. 그래서 에코노미는 살림이 됐고요. 에콜로지는 생물들의 집, 서식처,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닌 대안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안적인 경제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던 시절에 칼 폴란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했죠. 이 양반이 처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칼 폴란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경제가 큰가요? 사회가 큰가요? 당연히 사회가 더 크죠. 그런데 또 질문해 볼까요? 사회가 경제를 통제하고 있나요? 경제가 사회를 통제하고 있나요? 경제가 사회를 지금은 통제하고 있죠.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폴란이는 다시 사회가 경제를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을 썼고 그 핵심에 관계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활동 이전에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 되고 그 사회적 관계 때문에 경제활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다시 경제를 통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택시를 가끔 타시죠. 근데 예전에 현금 냈을 때 택시 100원, 200원 남으면 우리 택시 기사한테 뭐 잔돈 됐습니다. 이런 적 많잖아요. 그죠? 네. 우리 뭐 흔히 그런 경험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데요. 여기 대형마트에 가서 잔돈 안 받아보신 적 없죠? 네. 왜 여기는 우리가 줬는데 여기는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아마도 대형마트에 가서 잔돈 안 받겠다 그러면 저기 있는 캐셔 하시는 분들은 더 불편해졌어요. 의심받을 여지도 생겼죠. 똑같이 돈을 두고 경제활동을 한 건데 두 가지도 또 다르다는 겁니다. 네. 무언가 관계가 다른 거죠. 이것을 제공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 또는 이거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다른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조금 더 사회에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적 경제예요. 자, 그런데요. 진짜 그럼 사회적 경제가 도대체 관계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 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뭐 2000년대부터 농촌에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당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단어도 몰랐었고요. 그런데 제가 한 일이 사회적 경제더라고요. 자,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농촌에 지원하면 농촌 마을들이 뭐 이런 일을 하죠. 홈페이지도 만들고 집도 짓고 뭐 도농교를 위해서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농촌 마을에서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일도 하죠. 자, 이런 마을 중에 제가 2000년대에 컨설팅했던 마을이 있어요. 화천의 신대리.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마을인데요. 토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제가 들어갔더니 위가 반이 없는 위암 환자가 오리 농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해 농사를 지으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들이 친 농약이 자기 눈으로 다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들 전체를 농사를 이제 오리 농법으로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판로가 있어야 되니까 계약 재배를 시도하고 있을 때 대기업과 계약 재배하면 끌려다닌다. 그러니 직거래를 만들자 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저 까만 게 이제 오리집이고요. 오리가 저녁된 저기 들어갔다가 아침에 논으로 나오죠. 그래서 출퇴근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내기를 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한 달 된 새끼 오리를 여기 집어넣습니다. 근데 집어넣을 때 농민들이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도시인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직접 넣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성에서는 오리 입식 행사라고 불렀는데 지금 요 슬라이드 보시면 저 프랭카드에 써 있죠. 오리 일꾼 일터 보내기 행사. 조금 이제 쉽게 이제 풀어 썼어요. 사진을 잘 보시면 아이들이 흰색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제 어른들이 오리를 한 마리씩 안겨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오리를 안고 있죠. 이장님이 꽹가리를 꽝 치면 그 오리를 이제 풀어주면 그날부터 일을 한다. 이 뜻이에요. 한 달 된 새끼 오리 어떻게 볼까요? 네, 삐약삐약 거려요. 엄청 귀엽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장님이 꽹가리를 꽝 쳤는데도 안 풀어줍니다. 계속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풀어줘야 돼. 그러면 풀어주죠. 아무튼 이런 행사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오셨던 이 도시민들 중에 한 40가족이 이 마을 쌀을 1년 내내 대놓고 사 먹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농촌 주민들이 알게 됐죠. 우리가 이 농사를 짓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쌀을 먹겠구나. 또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면 우리 쌀을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을 좀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저렇게 옛날 집을 고쳐서 마을 박물관을 만들고 또 저런 물건들을 찾아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뭐 사진이 하나 빠졌네요. 아무튼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사실 컨설팅을 했는데요. 5년 지났더니 아까 보셨던 들 전체가 친환경 농업, 오리농법으로 변했고요. 방문객 수는 10,000명. 나눔의 농사가족, 쌀 먹겠다, 농산물 먹겠다는 가구는 1,100가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생소한 단어를 조금 더 올려놨어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요즘은 그냥 사회적 경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사회적 경제 그러면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인증받아야 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세요.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개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농촌마을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여서 이제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영국에서 시작됐다가 일본에서도 활성화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개념이 전해졌는데요. 정의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에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작은 가장 정석인 방법은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로부터 사업화하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동네 완주 고산면의 얘기인데요. 우리 딸이 방과 후에 가야금을 배웠어요. 근데 중학교에 진학하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에 가야금이 없는 거예요. 도시 같으면 어디 학원이라도 보내겠는데 가야금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야금 방과 후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맞춰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같은 선생님이 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더 좋아요. 한 번에 와가지고 2번 가르치잖아요. 그럼 더 좋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5, 6년 한 선생님한테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으니까 훨씬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학부모와 모여서 해봤어요. 그때 공감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가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저희 동네는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5천만 원의 인건비, 경상비를 지원하죠. 그래서 학교도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학교랑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선생님들이 방과 후 학교에 잡일이 없어졌어요. 학부모들이 강사 섭외하고 돈 보내고 뭐 이런 일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던 어떤 문제를 사업화시켜서 해결한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발견하면서 접근하는 거가 가장 정석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나만을 위한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농촌 지역에서 다음 세대들, 우리 후배들이나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일은 필요하다 하는 얘기로 이제 마지막 주제를 얘기할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TV 프로그램이 워낙 많잖아요. 뭐 저는 뭐 TV를 잘 안 보니까 특히 뭐 예능 프로그램 잘 안 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약간 의아했어요. 왜 저런 것들을 보여주지? 했는데 저는 다 한 거거든요. 결혼했고, 삼시세끼 밥 잘 먹고, 네, 풍산개 키우고. 이게 그렇게 재밌으면 직접 하지. 아니, 왜 쟤네들이 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언제 신문을 봤더니 문화 전문가가 이런 말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일상이 환상이 된 시대가 됐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청년들한테는 판타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쁜 애들이 하는 걸 보고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니엘 투터라고 하는 친구는 옥스퍼드를 나가고 우리나라에 특파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오래 있으면서 이런 책을 썼어요.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루긴 했으나 기쁨을 잃은 나라다.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 그 경쟁이 공정하면 좋으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뛰다가 포기한 친구들이 본인들을 잉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잉여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농촌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봤더니 청소년들도 도시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학원, 집, 학교 뺑뺑이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만 뺑뺑이를 도는 줄 알았더니 저희 세대도 같이 돌고 있죠. 두 세대가 같이 돌아요. 그런데 뭔가 바뀌었나?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는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 대안을 뭐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가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역사회나 뭐 우리끼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한데 세상은 더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전기자동차를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 지역에 뭐는 없어진다? 주유소는 점점 없어질 겁니다. 인공지능 자동차 어떤 직업 없어져요? 운전기사 없어지겠죠. 저는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이 자동차 사고가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험사, 공업사 다 없어지죠. 나중에 자동차 공장도 없어진답니다. 왜요? 사고가 안 나니까 튼튼하게 만들 이유가 없죠. 그냥 조립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앞으로 30년 뒤에 현재 직업의 50%, 60%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도대체 그러면 우리 후배들은, 우리 자녀들은 뭘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농촌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완주에 찾아오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사라고 하는 건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거니까 안 없어질 거야. 너네들은 벌써 그거 알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일 찾으면 너희들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야. 그러니 도시에 있는 애들보다 니들이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요. 어느 날 봤더니 인공지능이 농사를 짓더군요. 네, 로봇이 농사를 짓더군요. 이제 이런 얘기도 못하는 건가? 아니 뭐 청년들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저도 이제 나이 먹으면 은퇴해서 뭐 조그만 농장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꿈도 이룰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몇 달을 아주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한데 제 친구 김성원을 만났죠. 이 친구는 전남 장흥에 귀농해서 그래서 자신의 살 집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웃이 져달라 그래서 집을 10채를 졌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모아서 집짓기 학교를 했죠. 그런데 나를 만났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수강생들 중에 몇 프로가 집을 지었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 5% 이렇게 답을 했더니 2%더래요. 실제 집을 짓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한데 뭐 그걸 확인하고자 했던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런 답을 했대요. 이 학교에 갈 때부터 나는 집 지을 생각도 없었고, 집 지을 계획도 없었고, 집 지을 돈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그냥 그게 배우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호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거 어떻게 해석하지? 했더니 김성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사님, 사람들한테는 건축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듣자마자 바로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집을 못 지으니까. 저는 개 집을 5번 지었거든요. 거기에 풀고 있었던 겁니다. 김성원은 이렇게 얘기했죠.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동굴이나 무언가를 지으면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왔고, 그게 DNA에 남아있고, 그래서 그걸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 거다. 자긴 그걸 본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듣는 순간 나머지가 다 해결됐어요. 아, 그 매연이 있는 그 길가 짜투리 땅에 꼬치대를 꼽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 좁은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다 해석이 된 거예요. 네, 우리들한테 본능이 있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AI가 생기든 로봇이 생기든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저의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한데요, 이 본능에 의한 건 더 가치 있어질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돈가스가 똑같이 5,000원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 로봇이 만든 거. 여러분 뭘 드실래요? 저는 사람이 만든 거 먹습니다. 더 가치 있어지는 거죠. 일단 본능을 찾으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으면 그건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은 돈을 버는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소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세 개가 딱 일치하면 가장 좋은 삶이죠. 그러긴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인생 전체에 의해서 전체 동안 돈 버는 노동만 하고 죽는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은 없죠.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럴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촌이 오히려 이런 삶을 지탱해 주는 데는 도시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충 감으로도 그렇잖아요. 논산에 부모님의 농장을 이어받은 청년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농사만 짓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서 뭐 창업하고 싶다 그래서 뭐 조금 죽어가는 시장에다가 우리 청년몰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이 청년들을 좀 창업도 시켜봤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청년들하고 이런 일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야, 서울이나 대전에 있는 니네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너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청년들이 다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못 믿겠어. 행복한 이유를 포스트잇에 적어. 세 개씩 그걸 내라. 이래가지고 포스트잇을 벽에 쫙 붙여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거 1, 2, 3, 1을 뽑은 거죠. 자, 1등이 뭐였을까요? 1등. 전혀 예상 밖의 답이 나왔거든요. 네, 1등. 엄마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1등이었어요. 여자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자기 친구는 평일 하루를 와서 엄마 밥을 먹어야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걔에 비하면 저는 매일 엄마랑 밥을 먹어요. 그런데요, 밥 먹을 때마다 엄마랑 싸워요. 그래도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부모가 농사 기반 다 만들어줬고 팔로도 있고 이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너 뭘 하고 싶냐? 이 친구는 딸기 농장을 이어받았는데 이 친구 원래 복지사였어요. 비정규직으로 수도권에 떠돌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건 휠체어가 들어가는 딸기 농장이었어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딸기 체험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농림부가 사회적 농업이라는 건지 시작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했어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이 친구는 휠체어가 들어가는 딸기 하우스를 이미 만들었답니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한 거죠. 근데 제가 행복에 관한 책을 봤더니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갖는 것. 그 좋은 시간의 1위는 먹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불안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무언가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 정확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세 번째 결론.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행복을 찾아서 다 내려오겠구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건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마도 행복하게 자기 본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주는 걸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큰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계, 로컬리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농사를 어느 정도 짓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 찾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런 본능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본능을 바탕으로 제가 알파라고 표현하는 건 지역사회를 조금씩 그런 변화시키는 일,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을 병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공식처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랑 접목하면서 여러분들의 본능을 찾고 지역사회도 바꾸고 또 그런 일들이 다른 이웃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완주에서 할머니들이 한글을 처음 배우고 시를 썼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올려놓습니다. 자, 임순덕 할머니인데요. 시내버스 글자 보고 탄다. 옛날에 글자를 못 읽을 땐 숫자만 보고 탄 겁니다. 일기를 쓴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요즘 공부하는 날만 되면 왜 그렇게 뭔 일이 생기는지 결석하자니 부하가 나서 죽겠다. 뭐 이런 시를 쓰셨는데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부하가 날 만큼 재밌는 일을 한 적이 있나? 앞으로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또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도 부하가 날 만한 재밌는 일을 찾으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도 또 부하가 날 만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좀 바꿔보는 노력, 이런 것들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